자,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재는 278페이지, 합격서는 92쪽에 나오는 건데요. 양도소득세나 재산세나 원리는 똑같아요. 다만 재산세는 보유세 부과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소득세의 성격과 동시에 처분할 때 거래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동시에. 그러면 시장만 달라요.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어느 시장에서 부과된 거죠? 아까 어느 시장에서 재산세 부과죠? 그러니까 어느 시장이냐고. 네, 임대주택 시장이었어요.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인에게 재산세 부과였거든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누구한테 부과가요?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에게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참여하는 시장은 어떤 시장이게요? 그것은 주택 매매 시장 또는 자가주택 시장이라고 불러요. 학술 용어는 자가주택 시장이지만 여러분 주택을 사고 파는 시장, 주택 매매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주택을 사고 파는 시장이 매매 시장이고 이 주택 매매 시장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로 말미암아 공급곡분은 좌상향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주택의 가격인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가격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구의 부담이죠? 매수인의 부담이겠죠. 저희가 매수인 부담입니다. 매수인에게 전가한 거예요. 그럼 이만큼이 전가됐으면 나머지 부분만큼은 전가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 부담이죠? 매도인의 부담이 되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양이 줄겠죠? 여러분 양이 주는 효과, 그것을 우리는 아까 재산세 부과에서는 뭐라고 불렀었죠? 자원배분의 왜곡이라 불렀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공급을 미루거든요. 이걸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 부과, 보유세와 같은 재산세 부과에서는 자원배분의 왜곡, 다시 한번요. 보유세에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에서는 자원배분의 왜곡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매수인 부담이라면 나머지만큼은 매도인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죠, 여러분? 사회적 후생손실이라고 불렀었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부르는 방식만 공급의 동결 효과라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가 같아요. 그렇다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 볼게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어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가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미루는 거예요. 최대한 나중에 팔라고요. 지금 안 팔아요.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내야 되니까 최대한 뒤로 미뤄요. 최대한 뒤로 미룬다는 말은 주택의 공급을 미룬다는 말은 파는 거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말미암아 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 부동산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납부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의 처분을 또는 주택의 처분을 기피함으로써 부동산의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리켜요.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줄게 되고 주택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매수인에게 세금의 일부가 전가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양도소득세 내고 파는 거예요. 이렇게요. 양도소득세 부과됐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주택을 처분하는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세를 내면 양도 차익에 대하여 세금으로 다 대부분 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늘어요, 줄어요? 줄겠죠. 자, 그러면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를 왕창 내라 그러고 주택을 처분할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으로 다 걷어가면 주택을 살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나는 차라리 그냥 주택을 안 살 거야. 그럼 어차피 거주 목적이라면 장기간 주택을 임차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러분 양도 차익이 주는 걸 자본이득이 준다 그래요. 제가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런 이야기를 뒤에서 또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임대료 수입은 소득이득, 인컴 게인이에요. 근데 소득이득 말고 양도 차익은 자본이득이라 불러요. 이 말은 양도 차익이 준다는 뜻이에요. 양도 차익이 줄면 재미가 없어요. 굳이 주택을 살 이유가 없어요. 주택의 수요가 줄어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 하락해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공급에 동결 효과가 없으면 이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보단 대부분 이런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 부동산 가격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에서 세금을 세게 부과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세게 부과했을 때 이런 효과가 크게 나타나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 하는 정부에서 오히려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세금을 많이 하고 강력하게 하고 뭐 서로 갈등까지 생기면서 세금을 세게 부과했지만 가격은 못 잡았는데 딱 한 가지, 금리 올라가 보니까 그냥 끝나잖아. 그러니까 금리는 정말 막강한 거예요. 결국은 돈이 없는 건데 뭐. 금리가 올라가면 돈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요. 자금 조달 비용이. 돈을 못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으로 넘어갈 거예요. 좀 이따가. 그다음 토지 보유세. 토지에 대한 보유세인데 여러분 토지를 사고 파는 매매 시장에서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무겁게 물리면 부담스럽죠. 꼭 필요한 것만 보유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내놓게 되기 때문에 토지 시장이 안정된다. 그래서 토지이용이 촉진된다 그 말이고, 문장 해석 일부로.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 보유세 부과할 때 용도에 따라서 차등 과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수적 용도에는 세율을 낮춰주고 필수적 용도 이외에는 세율을 높이고 차등 과세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 시장에서 토지의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면 그 상태에서 토지 보유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수직이니까 공급자가 세금 다 부담하죠. 전가 있어 없어? 공급자가 다 부담한단 말은 전가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급 곡선이 수직인 상황에서는 공급자가 세금을 다 부담하거든요. 그다음에 양이 줄어 안 줄어? 안 주니까 자원 배분 왜곡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사회적 생산 손실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토지 보유세 부과하면 전가 없다. 자원 배분 왜곡 없다. 사회적 생산 손실 없다. 됐나요? 그런데 제가 이게 토지면 이 부분이 경제지대고 제가 경제지대 설명할 때 누구를 예를 들었어요? 손흥민의 연봉을 예를 들었어요. 그때 얼마라고 우리가 하자고 그랬죠? 300억? 400억? 400억이라 합시다. 400억? 예? 187억이래? 검색해봤어요? 누가 근데 400억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줄었다. 근데 우리 그 말하신 분도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나 보다. 그래, 좋아요. 그럼 하여튼 어차피 쓴 김에 그냥 그렇다고 쳐. 자, 그러면 이제 손흥민이 요게 받는 게 경제지대라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손흥민한테 이만큼 세금 부과하면 손흥민이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과하면 이렇게 손흥민의 나이가 우리나라 한국 나이로 몇 살이게요? 예, 31살? 한국 나이로? 31살? 예. 이제 좀 있으면 2달 추니까 괜찮아요? 20대로 바뀌는 거야?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요 나이 때 30살쯤 되는 우리 한국의 나이에 이 정도 되는 젊은이의 우리 평균 연봉이 얼마 정도 되게요? 5천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평균 5천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돼요. 5천이라 치고 여기서 5천 빼봐. 자, 399억 5천만 원. 이게 경제지대라니까? 근데 이걸 손흥민한테 세금으로 부과하는 거지. 요거 번 사람한테 이렇게 세금을 부과해. 당신은 요거는 경제지대입니다. 불로소득이에요. 이렇게 부과해. 그러면 손흥민 어떻게 될까? 뭐라고요? 에이씨 그래? 이렇게 부과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 그죠? 그 사람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에요. 토지 단일세론을 주장했어요. 다른 모든 세금 다 없애고 토지 가치세 한 개만 부과해도 나라 살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에 대해 지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경제지대잖아요. 그런데 이만큼을 세금으로 다 푸다. 불로소득이니까. 토지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100%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딴 세금 싹 없어도 나라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지대 수입 100%를 징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금들은 싹 없애도 요거 하나만 남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단일세를 주장한 사람이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고, 되게 과격하다고 느낌이 드니까 혹시 막스를 계승한 사람이 아닐까 싶지만
아니요, 고전압박자예요. 그래서 이 헨리 조지의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오늘날 많은 진보학자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은 세금을 세게 부과해야 된다는 것에 근거가 돼요. 아셨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손흥민 얘기를 했어요. 네? 헨리 조지와 같은 토지 단일세로는 말하자면 손흥민 연봉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거의 다를 세금으로 부과하자는 의미이다. 불로소득이니까. 그런데 이제 손흥민은 말하겠지. 그게 왜 불로소득에 대해 아침 일찍 나서 정말 열심히 축구도 하고 연습도 해가지고 번 돈이야? 라고 하겠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이렇게 말하겠지. 너처럼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게. TV에서 동행이란 프로 있어, 동행. 옛날에. 지금도 해요? 거기서 오늘 봤는데 좀 아빠, 엄마, 아들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지. 뭐 지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아침에 이제 일하러 가는 거야, 일터로. 그러니까 폐지라든가 막 이런 것도 죽고 그렇게 하시는 고물상 그런 것도 하시는데 일터로 가시는 거야. 언제? 별을 보면서 새벽에. 그리고 집에 갈 때도 별을 보면서 가. 하루 종일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별 보면서 아침에 일하러 가고 아침이 아니지 새벽에. 그리고 별 보면서 집으로 가. 근데 셋이 이렇게 노래를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막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뭉클한 거예요. 저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그분들이 1년 동안 모은 돈이 그래봤자 1,000몇만 원이야. 3명이. 그래서 먹고 사는 거야. 3명이 죽으라고. 그렇게 놓고 보면 그분들이 손흥민보다 말하면 정부가 말하게 제 말이 아니야. 헨리 조지 말이야. 잉? 그러면 손흥민 보고 당신보다 더 그분들이 뭐 열심히 안 살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네. 손흥민 팬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400억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더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헨리 조지는 여하튼 경제지대는 대부분의 불로소득인이 싹 다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된다. 이런 의론적 근거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더래요. 아셨죠? 그 다음 투자로는 점프. 일단 순서 바꿀 거예요. 그리고 금융론으로 점프 먼저 해요. 금융론은 이 정도가 보통 5에서 6문제가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론 중요해요. 그래서 금융론으로 바로 가요. 우리 교재는 기본서 353, 합격서 117쪽으로 점프. 그러면 이제 지금 금융론으로 가면 교재가 이제 바뀐 거라고 생각하면 돼. 책이 바뀐 거라고. 과목이. 아까까지는 정책론을 했고 지금은 금융론이라는 파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자, 금융이라는 용어부터 시작할게요. 뭐의 줄임말? 자금융통의 줄임말. 그게 금융. 그럼 금융이 뭔데? 돈 끌어오는 거. 돈 끌어오는 거. 그 돈 끌어오는 거. 자, 보세요. 돈 끌어오는 걸 자금 조달이라 그래. 있어 보이게 하는 말. 자금 조달. 그래서 돈 끌어오는 걸 자금 조달 행위. 그러면 금리는 돈 끌어올 때 들어가는 비용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자금 조달 비용.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간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빌리는 사람은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까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죠. 돈 빌리는 비용이 많이 들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대출 금리 측면에서 계속 보자는 말이에요.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져서 돈을 빌리기가 쉽고 돈을 빌려서 주택의 공급 같은 걸 늘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 조달 행위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 조달 행위. 그러니까 다 부동산과 관련된 돈 끌어오는 것인데 주택금융과 토지금융이 있어요. 토지금융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시험은 주택금융을 위주로 나와요. 주택금융의 특징은 장기저리인데 장기는 융자기간이 길다는 뜻이에요. 저리는 대출금리가 낮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과 대응도로 말한 단기 고리. 단기는 융자기간이 짧다. 고리는 대출금리가 높다. 얘는 장기면서 저리래요. 근데 장기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고리하고 싶어요. 장기면. 단기면 저리하고 싶고. 그런데도 얘는 장기면서 저리래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도 하라고 해요. 하라고 한다고. 누가? 금융당국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그래야 금융업을 할 수 있대. 이거 해라. 왜? 무주택 서민들과 주택 건설업자에게 자금 대출하기 때문에 이거 해라. 그래서 되게 집 살려고 돈 빌릴 때 자신의 소득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빌리고 기간도 길게 해준다고요. 이거 혜택 주는 거지. 그러니까 특수금융이라고 말해요. 복지금융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주로 나와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다음에 주택금융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했으니까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집을 사거나 수리하거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 그때 자금 조달하는 것을 다 싸잡아서 일컬어서 주택금융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A란 은행으로부터 갑이란 사람이 1억 원이란 현금을 빌린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뭐가 가느냐? 저당권이 설정되고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넘어가요. 이때 돈을 빌려주는 쪽이 A은행이고 돈을 빌리는 쪽이 갑이에요. 그럼 대출자라고 말하면 A은행이게요, 갑이게요? A은행을 대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얘는 차입자라고 그래요. 대출자가 대자가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식으로는 대주라고 그래요. 이게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쪽이에요. 일본식으로 차주라고 말해요. 갑자기 자동차 주인이 왜 나와? 그러지 마시고 한글로 실제 시험에서 차주라고 나와요. 그럼 차주는 차입자, 빌리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임차인, 임대인 할 때 대자가 붙는 쪽 임대인이 빌려주는 쪽이고 차자가 붙는 쪽 임차인이 빌리는 쪽이듯이 이렇게 얘가 빌려주는 쪽이고 얘가 빌리는 쪽이다. 두 개 헷갈리지 않으셔야 해요. 포털 같은 데 검색을 해보니까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대출자가 빌려주거나 빌리는 쪽이라 돼 있던데 어찌 된 일인가요? 물어보지 마시고 이게 바른 말이에요. 얘를 민법에서는 저당권자, 얘는 저당권 설정자라고 말을 해요. 얘가 집을 살려고 돈을 빌리는 주택 소비자다 아니면 주택 건설업자냐에 따라 다른데, 소비자면 소비금융이고 건설업자면 개발금융인데 소비금융의 대표적인 예가 저당대부, 집 사기에 돈 빌리는 거고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기에 돈 빌리는 대표적인 게 건축대부가 있어요. 그러면 저당대부, 건축대부의 경우를 비교해 볼 건데요. 저당대부는 소비자 금융에 해당되고요. 건축대부는 공급자 금융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당대부는 일시불로 대출해요. 집 살려고 한꺼번에 1억 대출하고 장기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상환하는 데 반해서 얘는 건축 진척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대출해요. 건물 완성 등과 더불어서 일시불로 상환하고요. 건물 짓는 기간 2년, 3년 그 기간이에요. 얘는 10년, 20년 장기예요. 그래서 장기고 절이에요. 이놈에 비해서 얘는 단기 고리고요. 이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까는 장기 절이라더니 왜 얘는 단기 고리인가요? 그러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싸잡아 일반 금융에 비해서는 장기 절이지만 이 둘을 비교할 때는 얘가 장기 절이고 얘가 단기 고리예요. 그 다음에 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영구적 저당, 얘는 영구적 저당이란 말은 좀 과장되게 일컫는 말이고요. 얘는 한시적 저당, 일시적 저당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구분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닌금융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볼 거예요. 우리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지분금융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지분권 팔아서 자기 자본 조달하는 거. 쉽게 말하면 내 거 팔아 자기 자본 도달하는 거. 내 거 파는 거. 돈 마련하는 방법은 내 거 파는 거. 첫 번째 내 거 파는 거. 두 번째 빌리는 거. 세 번째 이 두 가지 성격을 함께 지니는 거. 그랬을 때 내 거 파는 것의 대표적인 예들이에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지분금융에 들어가요. 이 내용도 다 설명할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 다음 주에 설명할 건데 지분금융이고요. 주식회사처럼 똑같아요. 주식 발행해요. 부동산 펀드도 그리고 공모의한 증자도 전부 다 주식 발행과 같은 지분금융에 해당돼요. 지분금융은
저 5개 정도는 외워두시면 되는데 어떻게든지 외우려고 막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외우는 거 저것만 그냥 이해하면 외울 필요가 거의 없는데 자꾸 외우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굳이 외우겠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펀드 공모에 실패한 리치가 신디한테 조인트 맞았대. 이렇게 펀드 공모에 실패한 리치는 신디에게 조인트 맞았대요. 부동산 펀드 공모에 의한 증자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말하는 거예요.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신디한테 조인트 맞았다니까. 누가? 리츠가. 왜? 펀드 공모에 실패해서. 그렇게 5개는 알고 계세요. 그리고 부채금융은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기 때문에 저당을 설정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거, 채권 발행하는 건 전부 다 부채금융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저당금융이 담보금융이에요. 담보로 돈 빌리는 거. 이거 신탁증서금융, 신탁금융이에요. 돈 빌리는 거. 자산 유동화 증권 있죠. ABS 빌리는 거예요. MBS 주택저당증권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상환사채 채권이에요. 빌리는 거예요. 전부 다 빌리는 거. 그러니까 부채금융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내용들 딱 보시면 답이 탁탁탁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메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이탈리아어로 메자닌은 1층과 2층 사이의 라운지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메자닌이라고 하는 말을 금융에 갖다 붙여서 이 성격과 이 성격을 함께 지니는 것을 가리키는데 선순위 채권과 주식 사이에 위치한 금융기법으로 대표적인 중간에 위치한 금융상품을 말하는 건데요. 왜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냐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원래 채권인데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이 될 수 있고요. 일정 기간 지나면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후순위 대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보실까요 여러분? 주식이라면 보통주를 말하는데 이 주식보다는 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좀 안전해. 그런데 대출이나 채권보다는 위험해. 주식보다는 안전하지만 대출이나 채권보다는 위험해. 우선주가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주는 일반 보통주보다는 안전해. 그러나 대출이나 채권보다는 위험하거든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게 뭐다? 메자닌이에요.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에서. 또요, 주식보다는 선순위예요. 그런데 대출 중에서 일반 대출보다는 후순위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는 위험해요. 주식보다는 안전해요. 그래서 후순위 대출은 저렇게 주식과 일반 대출 사이에 끼어 있는 메자닌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보다는 선순위예요. 그런데 일반 채권보다는 후순위예요. 후순위 채권 있죠? 일반 채권보다는 후순위예요. 주식보다는 안전해요. 그래서 주식과 일반 채권 사이에 끼어 있는 후순위 채권은 메자닌이에요.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후순위자가 주로 붙는 것들. 그 다음에 주식 가운데서 보통주는 지분금융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주식은 다 보통주예요. 근데 우선주는 메자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후순위 대출이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사채 이런 것들이 바로 메자닌 금융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공부 이제. 옛날엔 이거 안 해도 됐었어요. 왜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가봐요. 부채금융에 해당하는 거 골라봐라. 너무 쉬워. 돈 빌리는 건 다 부채금융이니까. 이건 뭐예요? 대출이니까 부채금융이에요. 부채금융 맞고, 조인트 벤처는 지분금융이고, 신탁증서금융 신탁금융이니까 부채금융이고,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 부채요. 어음 부채. ABS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어음 부채, 부채금융이에요. 부동산 투자회사 니치는 지분이에요. 따라서 저렇게 답 고를 수 있고, 또 뭐예요? 되게 쉽죠. 자, 메자닌 금융에 해당하는 거 골라보래. 후순위자 붙는 후순위 대출은 맞아요. 전환사채도 맞아요. 주택상환사채는 이건 뭐냐고? 부채금융이에요.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메자닌이에요. 보통주는 지분금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3개예요. 우선주면 메자닌이 맞아요. 그래서 저렇게 딱 들어가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시험의 흐름을 아셔야 돼. 5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분금융, 부채금융 잘 구분해요. 메자닌은 그냥 가볍게 보시고 이랬다고. 근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제 그 정도까지 다 하셔야 돼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메자닌의 우선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구분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는 중요하진 않아요. 가볍게 봐요. 자,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입니다. 여러분 합격서 118페이지에 있는 거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하되 주택개정과 도시개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국장이 운용 관리한다는 것, 이 두 개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근거하는 것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리 운용합니다. 여러분 공사 두 개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은행은 어디서 어떤 공사에서 한다 그랬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책론에서 기억하셔야 되고 금융론에서 기억해야 될 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다 기억하면 좋지만 딱 두 개는 무조건 공사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신용보증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생하는 채무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 그 신용보증이라든가 이런 보증을 하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보증 기능이 있어요. 그 신용보증이라는 의미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 부동산 금융의 용어로 들어가요. 용어로. 자, 용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당이란 말이 있어요. 모기지. 우리말로 저당, 영어로 모기지. 이게 뭐예요? 부동산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걸 가리켜요. 부동산 담보로 돈 빌리는 거. 대출자. 여러분 대출자. 얘가 뭐냐면 저당권자거든요. 그러면 대출자가 대자가 붙었죠. 빌려주는 쪽이죠. 그리고 차입자는 이렇게 빌리는 쪽이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두 개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1억을 빌린다고 가정합시다. 융자원금입니다. 융자원금을 갚도록 부여된 요거 융자원금은 처음 융자받은 금액이고요. 요거 갚도록 부여된 기간 요게 융자기간입니다. 융자기간입니다. 상환기간이라고 불러요. 융자기간을 상환기간이라 한다. 다른 말로 상환기간입니다. 융자원금을 주기적으로 갚아가는 걸 융자상환이라 하는데요. 요 기간이 짧으면 융자기간이 짧으면 매번 갚아가는 금액이 늘어나고 융자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환할 때 상환 금액은 부담은 작아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10년일 때 매번 갚는 것과 20년일 때 매번 갚는 것 중에 어느 게 부담이 적어요? 그렇죠. 20년일 때 부담이 적죠. 여러분 3개월 무이자 할부하고 6개월 무이자 할부가 어느 게 부담이 적어? 6개월이 적지. 그거에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갖고 남은 거 대출 잔액을 저당 잔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융자 기간 중에 상환되지 않은 융자원금 대출 잔액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여러분 원리금 상환액은 매번 갚아가는 금액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하고 뭐를 갚죠? 원금하고 이자 갚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원리금 상환액을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투자론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앞으로 부채 서비스액 또는 연간 융자 월부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용어 알아두세요. 부채 서비스액, 연간 융자 월부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용어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자율과 금리가 같은 말인 거 아세요? 이자율과 금리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자율은 지금 내가 1,000만 원을 쓸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쓰지 않고 1년 후로 연기하는 거 1년으로 미룬 것에 대한 대가를 가리켜서 이자율이라고 말을 해요. 금융기관에도 돈 맡기는 걸 예금이라 부른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 빌려 쓰는 걸 대출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금리는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어.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금리는 이걸 말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뭐예요? 네, 대출금리야. 이게 중요해요. 그럼 대출금리는 어디에 붙느냐? 대출 잔액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대출 잔액에 적용하는데 이렇게 대출 잔액 곱하기 이자율 이렇게. 자, 그럼 1억을 빌렸네? 하나도 안 갚았어. 그러면 융자 원금과 대출 잔액이 똑같죠? 그럼 1억 원에 이자율 5%면 1억 곱하기 5% 5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1,000만 원 갚았네? 그럼 대출 잔액이 얼마가 됐죠? 9천만 원. 5% 그러면 45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자율이 똑같으면 고정이자율로 이자율이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융자 원금을 주기적으로 갚으면 대출 잔액이 줄어서 이자가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대출 시점에서의 대출금리, 대출 이자율은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예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인데 기준금리는 CD금리나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해요. CD금리는 양도성 예금 증서로, 코픽스는 은행연합회에서 국내 8개 은행으로부터 여러분 금융상품들의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보를 제공받아서 금리 평균 낸 거, 그거를 매월 15일 기준으로 발표해요. 은행연합회에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코픽스라 불러요.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 그래서 여러분 CD금리나 코픽스를 둘 중에 쓸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 지수예요. 그 다음에 가산금리.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내부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거. 차입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게 특징이고요. 대개 한 번 정해지면 융자 기간 동안은 변함이 없는데 여기 하나 짚을 게 있어요. 잠깐 봐주세요. 이제 갑하고 을하고 똑같이 기준금리를 CD로 선택했다. 갑하고 을하고 똑같이 코픽스로 선택했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기준금리는 똑같은데 갑과 을의 신용상태에 따라 가산금리가 다르다 그 말이고, 그 다음 또 하나, 대개는 융자기간이 3년이면 3년 동안, 5년이면 5년 동안 가산금리가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정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요즘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금융상품에 대해서 실제 대출할 때 담당자가 설명해 주도록 하고 있어요.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면 이제 차입자가 내 신용상태가 좋아졌어. 그럼 관련 증빙서류 떼어다가 금리 인하 요구를 하게 되면 심사에서 타당하면 금리를 인하해 줄 수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고정돼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고정이자율 저당과 변동이자율 저당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거기에서는 이자율을 설명하기 전에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을 표시할 텐데, 명목이자율이 뭐냐면 바깥으로 드러난 게 다 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민증 나이가 뭐예요? 명목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거 있죠. 그게 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목은 바깥으로 표시가 된 것이 다 명목이다. 근데 명목인데, 명목이자율인데 실질이자율은 거기서 거품을 걷어낸 거예요. 근데 그 거품이 뭐냐면 인플레율이에요. 그러면 인플레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인데, 그 인플레율이 물가 상승률인데 그걸 빼.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은 계산해야 알아요. 명목에서 인플레율이란 걸 빼면 실질 이자율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출 이자율은 뭐로 표시될까요? 명목 이자율로 표시가 될까요? 실질 이자율로 표시가 될까요? 대출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로 표시돼요. 언제나 예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로 표시가 돼. 언제나 이자율이든 아니면 임대료든 아니면 임금이든 어떤 거든 명목으로 표시가 돼요. 그럼 대출 이자율은 뭐로 표시된다고요? 명목 이자율로 표시가 된다고. 그럼 대출 이자율 5%, 대출 이자율 7% 이런 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금융기관이 저 대출 이자율을 정할 때 명목 이자율로 표시가 되니까 실질 이자율에다가 예상되는 인플레이를 더한 거예요. 미래 거니까 예상할 수밖에 없어. 예상 인플레이를 더해서 명목 이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 예상하지 못한 게 있기 마련이에요. 이 두 가지를 더한 게 실제 인플레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율을 정하고 싶은데, 대출 이자율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 4% 수익을 내고 싶어요. 4%를 대출 이자율로 하면 절대 안 되죠. 왜? 인플레율이 3%면 그걸 빼면 실질 이자는 1%밖에 안 되니까. 따라서 4%의 수익을 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예상 인플레를 더해야 돼요. 예상 인플레가 3%면 3%의 예상 인플레를 더해서 7%로 대출을 하는 거예요. 7%로 대출하면서 대출자하고 차입자하고 계약을 하면서 요거 매년 똑같이 하기로 한다. 계약서에 딱 서명과 동시에 쟤는 매년 똑같이 적용되니까 고정되겠지. 그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 그래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과 고정이자율 저당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지났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1%가 발생했다네. 그러면 실제 인플레는 몇 퍼센트? 4%. 그러면 얘가
얘가 7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 합쳐서 4가 됐으므로 얘는 몇이 돼야 돼요? 3이 돼야지. 그래 더하기가 맞지. 그래서 3%로 실질이자율이 하락하게 돼요. 지금 저거 대출자가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대출자가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잖아. 아, 수익률이 줄은 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헷갈려요? 수익률이 줄었잖아. 그럼 불리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실질이자율이 하락해서 이렇게 고정금리 제도를 하잖아요. 대출자가 손해야. 대출자는 이렇게 안 하고 싶어.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대출자 이렇게 안 하고 싶네? 그럼 대출자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나타나면 여기다 반영해서 올리고 싶어. 그럼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게 변동이에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또는 변동이자율 저당이라 하는데 4% 수익 내고 싶거든요. 근데 예상 인플레가 만약에 2%였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먼저 이게 둘을 더해서 6%로 해. 그런데 지났는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1% 발생했네? 그럼 실제 인플레는 몇이에요? 3%야. 그러면 1%만큼을 올려. 7로 올려. 실질이자율의 변함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 부분을 그대로 대출이자율에 포함시켜서 차입자에게 떠넘겨요. 전가한다 그 말이에요. 인플레 위험을. 또 지났어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또 발생했어요. 또 올려. 차입자에게 떠넘깁니다. 근데 말이죠. 얘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를 높이 잡아. 그러니까 이자율이 초기 이자율이 얘가 높아. 얘가 낮고. 근데 초기 이자율이란 말 있죠. 이 말도 얘 때문에 생긴 말이지 얘 때문에 생기진 않아. 얘는 똑같은데 뭐. 얘는 초기 이자율이 끝까지 가는데 얘 때문에 초기 이자율이란 말이 되는 건데요. 대출 당시 초기 이자를 서로 비교하면 얘는 7이고 얘는 6이야.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여러분이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 6에서 7로 7에서 8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무 때나 바꾸는 건 아니고 이자율 조정 주기가 있어요. 이자율 조정 주기를 1년에 4번 그럼 몇 개월마다 바꾸는 거예요? 3개월마다. 이자율 조정 주기를 1년에 3번 그럼 몇 개월마다? 4개월마다. 그러면 여러분 이자율 조정 주기가 1년에 3번인 게 좋겠어요? 4번인 게 좋겠어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4개월보다 3개월이 더 빨리 떠넘길 수 있지. 그래서 대출기관은 이자율 조정 주기를 짧게 갖기를 원하고 차입자는 길게 갖기를 원한다고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구분을 여러분이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내용을 이해했으면 문장으로 제가 아까 고정이자율 저당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 한다 했죠. 그런데 대출 시 명목이자율로 표시가 된 대출이자율은 고정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자의 실질이자율은 하락합니다. 그죠? 4에서 3으로.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시장이자율이 올라간다고 합시다. 자, 대출은 몇 퍼센트로 했는데? 7%로 했는데 시장이율이 8%로 올라가면 그 돈이 지금 있으면 8%로 대출할 텐데 7%로 묶여있죠. 그러면 1%포인트만큼 금리차 손해나죠.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금리 위험, 이자율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대출자는 금리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대출이자율이 7%인데 시장이자율이 6%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자율이 6%다 할 때 시장이자율이 뭔 말이냐면 지금 은행 가면 대출 받을 수 있는 이자율. 그런데 옛날에 7%가 시장이자율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로 대출 받고 계약서에 딱 서명과 동시에 시장이자율은 대출이자율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은행 가면 6%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7%짜리를 갚아버리고 6%로 다시 대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입자는 기존의 융자를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해버립니다. 이 조기 상환 위험에 처하게 돼요. 대출기관은. 그리고 이게 대출이자율이 바뀌는 거지. 이제 계약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7%로 대출했어. 시장이자율이 8%로 올라가면 1% 금리차 손해가 나는 금리 위험에 처하고 시장이자율이 떨어지면 조기 상환 위험에 처하고 그래서 대출기관은 이래저래 다 안 좋아.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싶어 해요.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왜 해? 금융기관이 금융당국에서 금융당국은 당연히 해라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니까? 차입자에게 유리한 제도니까 이걸 취급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금융업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된다고. 많이 안 하고 싶죠. 많이 안 하고 싶어 하겠지. 그래도 길게 안 하려고 하겠지. 기간도.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자율이 높은 편이었죠. 얼마 전까지 계속 지금도 높은 편이고, 그럼 예금 이자도 높죠. 그러면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이야, 이렇게 높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금리가 높으니까 차라리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은행에 넣어야지. 여윳돈 몇 년간, 10년간. 자, 10년짜리 6%를 해주세요.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어. 5년짜리 없어. 3년짜리 없어. 2년짜리 없어. 6%는 알고 보니까 1년짜리래. 6개월로 하면 좀 더 높대. 근데 길게 갖고 싶은데 그런 거 안 판다고. 그런 상품 안 팔아. 왜 그거 팔아? 좀 있으면 금리 다 떨어질 건데. 다 아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 대신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은 길게 받고 싶거든. 길게 받고 싶은데 그런 거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그러니까 최대 받자 5년 아니면 3년 이렇게 한단 말이야. 변동금리 이자율로 가보자 말이에요. 변동이자율입니다. 대출 시점의 초기 이자율은 고정이자율보다 낮은 게 일반적이에요.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대출자는 짧은 조정주기를 원하고 차입자는 긴 조정주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명목 이자율로 표시가 된 대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6에서 7로, 7에서 8로,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변함이 없죠. 또한 부의 상환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할 테니 봐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근데 100만 원 갚았어. 그럼 대출 잔액이 얼마예요? 900만 원. 원금 100만 원 갚았어. 900만 원. 그런데 요거에 이번 달 이자가 10만 원이래. 그럼 내가 10만 원만 갚으면 이자만 까지고 원금 하나도 안 까지기 때문에 900만 원 그대로 대출 잔액이 남습니다. 근데 20만 원 갚았네? 그중에 10만 원은 이자고 나머지 10만 원이 대출 잔액이 줄기 때문에 단번에 갚을 게 8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돈이 없어서 3만 원만 갚았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자도 다 제하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 가운데서 3만 원만 제해지고 나머지 7만 원이 어디 가서 붙는다? 여기 가서 붙습니다. 그럼 대출 잔액이 얼마죠? 907만 원이 되는 거예요. 돈을 갚으면 대출 잔액이 줄어야 되는데 돈을 갚았는데 갚는 돈이 이자보다 작아서 거꾸로 대출 잔액이 느는 걸 부의 상환이라 그래요. 부의 상환은 갚는 돈이 이자보다 작아서 대출 잔액이 거꾸로 느는 현상입니다. 이 말 아시겠어요?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동이자율 저당에 대해서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돈 빌리고 갚는 방법과 관련해서요. 여러분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을 저당의 상환 방법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저당의 상환 방법이라 그래요. 돈 빌리고 갚는 방법. 여기는요. 이런 게 있어요. 봐봐요. 원금을 균등하게, 금리는 고정돼 있다고 쳐요.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요. 이렇게. 원금 균등이죠. 근데 여러분 원금을 갚았으니까 대출 잔액은 어떻게 될까? 줄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자가 대출 잔액이 줄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 이렇게. 이거 이자예요. 그럼 원금하고 이자 합치면 원리금이죠. 원리금도 줄어. 원리금도 줄어. 그래서 원리금 체감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원금 균등과 똑같은 말이 뭐라? 원리금 체감. 원리금 체감식이에요. 원리금이 점차 줄지. 그래서 그림 보면 이렇게 돼요. 뭐는 똑같고 원금 똑같고 그 다음에 이자가 줄고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원리금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원리금 체감이죠. 그래서 원리금 체감식 이렇게 말해요. 원리금 체감식. 질문합시다. 여러분 융자기간이 15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15년입니다. 그런데 딱 절반 지점은 얼마예요? 7년 6개월이지. 7년 6개월 정도 지나야 원금의 절반이 상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예를 들어서 1억을 대출받았다면 이게 전체 1억이거든요. 그럼 5천만 원이 상환되는 시점은 어디냐? 7년 6개월 딱 돼야 정확하게 원금의 절반이 상환되는 거예요. 이게 원금 균등의 특징. 이번엔 볼까요?
문장으로 융자 기간 동안 원금 상환액은 똑같은데 이자 지급액은 점차 감소하여 매 기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 주는 방식. 맞아요? 두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잔액이 적어지므로 이자분이 감소하는 것. 맞아요? 세 번째, 원리금은 초기에 많고 후기에 적어지는 것. 맞죠? 이렇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원리금 균등. 이거예요. 원리금 균등. 보세요. 원리금 똑같이.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이에요. 근데 원리금은 똑같은데 이 안에서 원금과 이자가 달라. 자, 점점 주는 게 이자일 것 같아요? 원금일 것 같아요? 점점 주는 게 이자. 처음에 대부분이 이자였어요. 그 나머지 원금. 근데 이자가 줄기 시작해. 원금이 점차 늘고 이렇게. 그래서 이자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원금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가는데 원금과 이자의 비중이 달라.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원리금은 똑같고 이렇게 주는 게 이자, 엎어놓은 게 원금. 이 기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가 15년이라고 치면 정확하게 여기 부분이 기간의 3분의 2 정도인 약 10년. 원금의 절반 정도가 상환되는 시점이 약 10년 정도 지나야 돼요. 아까 원금 균등은 얼마였죠? 약 7년 6개월. 얘는 약 10년. 그럼 원금 회수를 누가 더 빨리 하죠? 원금 균등이 빨리 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은 매기 똑같지만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환 시기에 따라 다른 방식. 원리금 상환액은 똑같은데 원금 상환액은 점차 증가하고 이자 지급액은 점차 감소하는 방식. 나중에 우리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할 때 저당 대부액, 이게 빌린 돈이에요. 거기다 저당 상수를 곱하면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원리금 균등을 전제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앞으로 저당 상수는 무조건 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전제한 거다. 그다음 매번 똑같기 때문에 차입자가 돈 갚을 때 얼마씩 갚아야 될지 알아요.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교해 볼게요. 그림. 자, 이렇게 비교해 봐요. 자, 원리금 상환액 비교해 볼게요. 요게 원금 균등. 요게 원리금 균등. 그래 놓고 여러분이 유념할 것이 있으면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요 밑에 있는 게 뭐다? 총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융자 기간 동안 원금 플러스 이자 다 합친 거. 그러면 요 사각형 면적이 크게요? 찌그러진 요 사각형 면적이 크게요? 다시 말하면 원리금 균등이 크게요? 원금 균등이 크게요? 원리금 균등이 커요. 요 찌그러진 요 사각형 사다리꼴 면적인데 요건 작아. 보십시오. 올라온 삼각형과 들어간 삼각형 중에 이게 크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더 큰 거예요. 자, 그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총원리금 상환액, 다른 말로 누적원리금 상환액. 누적원리금 상환액, 총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하고 비교하면 원금 균등이 작고 원리금 균등이 커. 그 다음 또 하나 봐요. 여러분 초기에 원금하고 이자를 구분해봐. 자, 요만큼 요만큼 이만큼 하면 요게 뭐예요? 원금. 요게 이자야. 여기서 이만큼이 이자. 그래서 요게 원금이고 예를 들어서 요게 이자야. 그리고 원리금 균등에서는 그렇다면 원금 균등은 요게 원금이고 요게 이자야. 그러면 우리 말하고 싶은 것에 대부분 전체 뭐예요? 이게 원리금이라. 요게 원리금이고. 자, 그럼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뭐예요? 원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은 대부분 이자 대부분에서 요 부분이 대부분 뭐라고요? 이자. 파란색으로 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게 뭐야? 다 이자야, 이자. 이게 대부분 이자. 그리고 요게 뭐예요? 요게 원금. 얘 원금. 그러면 원리금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뭐라? 이자.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과 비교할 때 원금 균등은 요게 원금, 요게 이자. 원리금 균등은 대부분 이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간의 경우를 놓고 볼 때 그걸 구분해 놓으시면 좋겠고, 대출 잔액도 여러분이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자, 원금을 균등하게 갚았기 때문에 원금 균등은 이렇게 줄어요. 그런데 원리금 균등은 원금을 갚아갈 때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이자가 주는 것처럼
대출 잔액이 준다며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초기 부담을 놓고 초기의 부담이 제일 큰 거. 원금 균등이 초기 부담이 크지.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대출 잔액이 더 작은 거. 많이 갚았으니까 원금 균등이 작지. 그렇죠? 그러면 이자 부담이 작은 것도 원금 균등이 작고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작은 것도 원금 균등이 작죠. 그래서 말로 비교해 볼까요? 상환 첫회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크죠. 두 번째, 대출자 입장에서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 원금 균등 방식으로 대출해 주는 게 원금 회수를 빨리 할 수 있죠. 세 번째,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금 균등 방식에 비해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아까 대부분 다 이자라고 그랬죠. 네 번째,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 원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 대출 잔액이 적죠. 많이 갚았으니까. 다섯 번째, 원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 균등 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 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을 다른 말로 총원리금 상환액이라 그래요. 총원리금 상환액은 더 적다. 맞아요? 맞죠? 그 다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원금 균등 방식과 원리금 균등 방식의 가중평균 상환기간, 이걸 듀레이션이라 불러요. 이 듀레이션에 대한 얘기 좀 해보자고요. 자, 앞으로 여러분 가중평균 상환기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듀레이션이라고 해. 그러면 가중평균 상환기간은 뭘 뜻하냐면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회수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재 가치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계산도 안 해도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은 놓고 볼 때 초기에 현금 흐름이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회수를 빨리 할 수 있겠지. 그럼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하고 초기에 많이 갚은 놈이 뭐예요? 원금 균등이 많이 갚았으니까 초기에 많이 갚은 거일수록 똑같은 금액을 회수하는데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중에서 듀레이션은 뭐가 더 짧다? 원금 균등이 더 짧아. 그리고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쭉 모아서 할 거예요. 얘가 제일 많이 갚으니까 제일 짧고 그다음 얘는 만기가 될 때까지 이자만 갚고 원금 하나도 안 갚아. 제일 길어. 이 이야기 좀 이따 다시 한번 할 거라고요. 그다음 체증식이 있어요. 체증식 융자감 상환 방법은 갚아가는 금액이 점차 늘어가는 방식인데요. 볼까요? 제가 아까 이렇게 해서 점차 갚아가는 금액이 이렇게 줄어가는 게 뭐였어요? 원금 균등 체감식이었지. 그리고 일정하게 이렇게 되는 게 뭐였어요? 원리금 균등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의 반대. 그게 체증식이에요. 체증식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에 점차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식인데 미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한테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젊은 사람,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거라 예상되는 사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나 지금은 중소기업이지만 앞으로 성장할 유망한 기업들한테 적합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유념할 것은 대출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이자가 10만 원인데 이달에 3만 원 갚으면 7만 원만큼 대출 잔액이 가서 붙는다 그랬죠. 대출 잔액이 늘어가는 걸 뭐라고 말한다? 부의 상환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갚는 돈이 작아서. 이 돈이 이자가 이만큼인데 이자보다 더 작은 돈을 갚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미래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한테 유리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이 기간을 30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0년이 끝나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갚아. 그럼 잠깐 봐봐요. 여러분 50살에 체증식으로 빌렸다 합시다. 융자 기간이 30년이에요. 80살에 집중적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출 안 해요. 우리나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에서 요 체증식 취급하는데요. 만 40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어요. 만 40세 이상은 이용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 다음 만 40세라도 기간을 길게 잡으면 30년 잡으면 70대 갚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는 주택보유 예정기간 동안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한 인플레이션계 왜 유리하냐면 여러분 인플레이션계 돈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돈가치는 떨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소득은 증가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담보
소득이 증가하니까 상환 능력이 증가하지. 근데 인플레이션계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요. 그러면 봐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상환 능력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담보 가치도 올라가요. 다 올라가는데 돈 가치는 떨어지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계 부담이 좀 없어. 유리해. 근데 디플레이션계는 반대요. 돈 가치가 올라가. 그리고 부동산 가치는 안 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디플레이션계는 제일 불리해.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그림으로 비교해 보려고 그래. 세 개를. 이게 뭐예요? 원금 균등. 이거는요? 원리금 균등.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요? 체증식이에요. 그러면 초기 후기라고 합시다. 질문합시다. 초기 부담이 큰 거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 체증식.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암기법 원체야. 원체 부담이라고. 부담이 뭐라고요? 원체라고. 원체. 뭐가요? 부담이 그렇다고. 그럼 부담은 원체 부담이라고. 항상 원체 부담이 크다라고 기억하십시오. 이게 뭔데? 원이? 원금 균등. 이거는 체증식. 무조건 가운데 원리금 균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체 부담이라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일정 기간 후에 대출 잔액입니다. 대출 잔액이 작은 건 원금 균등이고 큰 건 체증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는 채원이야. 대출 잔액 채원이고요. 이자 부담도 채원이에요. 얘가 제일 작아. 그 다음에 여러분 누적 원리금 상환액도 이게 제일 작아. 그 다음 사각형 이게 제일 커요. 맞아요? 그럼 누적 원리금 상환액도 채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실 때 항상 뭐라고요? 원체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채원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부담은 원체. 암기법 원체 부담이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채원이라고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했어요. 이자의 경우를 놓고 볼 때 여기까지 놓고 이게 아까 이자라고 치자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원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원금. 이것도 이게 원금. 그러면 체증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자인데 이만큼 갚았으니까 이만큼 이자 못 갚았지. 그러니까 저건 어디 가서 붙냐면 대출 잔액에 가서 붙겠죠. 그걸 뭐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붙여요. 부의 상환.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만기 일치 상환이 무슨 말이냐면 만기가 될 때까지 이자만 갚아요. 그리고 원금은 만기 때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계단식 상환 저당이라는 것도 좀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잠깐 봐봐요. 얘하고 합한 거예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을 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고 똑같은 건 원금 균등이고요. 얘가 적고 얘가 많은 건 체증식이고 이 두 가지를 합한 거거든요. 안 중요해요. 그럼 중요한 게 뭔데? 얘네 세 개가 중요하고 얘가 중요해. 네 개. 자, 그러면 왜 여기다 집어넣느냐? 부담의 순서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대출 잔액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대출 잔액이 얘가 제일 커.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그 다음에 만기까지 집어넣으면 제일 위에 올라가. 이렇게. 그럼 이제 듀레이션 얘기할 거예요. 듀레이션이 제일 긴 거. 만기 일상환이에요. 제일 짧은 거. 원금 균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길고 그 다음 길고 그 다음 길고 그 다음 길고 이렇게. 짧은 순서로 말하면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계단식을 쏙 빼면 이렇게 4개 비교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거는요 기타 등등이야. 그리고 여러분 책에 있고 자료에 있지만 중요하지 않는다. 그냥 참고. 그 다음 이제 문제에다 적용을 해봐요. 잘 보세요. 문제 방금 했던 거.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고정금리 기준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원금은 어떻게 돼? 점차 증가해야지. 감소 아니잖아. 이자가 주는 거지. 그 다음 원금 균등입니다. 매기 상환에는 원리금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원리금은? 원금 균등에서 원금은 똑같고 이자가 주니까 원리금은 줄죠. 감소하지.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원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 균등보다 대출금의 가중평균 상환기간 듀레이션이 짧죠. 맞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 다음에 4번에 점증 상환 방식은 미래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지. 그 다음에 만기 일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에 비해
대출 금융기관의 이자 수입이 이자가 제일 크지 얘가. 늘어나지. 크지. 제일 크죠. 그래서 내용만 이해하면 진짜 간단해.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그림 3개 비교에다가 부담은 원체 부담으로 기억하시면 편해요. 또 볼까요? 대출 조건이 동일할 경우 대출 상환 방식별 대출 채권의 가중평균 상환기간 듀레이션이 짧은 기간에서 긴 걸로 순서대로 말하십시오. 제일 짧은 거 원금, 그 다음 원리금, 그 다음 만기. 그러니까 기억이지. 1번이지. 너무 쉬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 원리 이해하셔서 말뜻만 비교하시면 생각보다 쉬운 파트가 저당의 상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정리 잘 해놓으셔야 돼요. 됐죠? 자, 우리 쉬었다가 이제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부터 끝까지 갈게요.